엄청 올랐어요. 뭐 더블로 올랐어요. 아무튼 이제 모든 게 배로 오르는 것 같아요. 요즘 못 사요. 옛날 가격으로는. 우리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겪었던 고통, 이은혜, 조연수 그 사람들이 다시금 저희와 똑같이 그렇게 동일하게 그렇게 겪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오늘도 지방선거 후폭풍으로 민주당은 종일 술렁였습니다. 책임 소재를 놓고 경랑에 휩싸인 가운데 이재명 책임론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친문 대 친명 계파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 친목 모임들은 이른바 훌리건 정치에서 벗어나자며 해체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선거 이후 탄력을 받은 여당은 개혁과 쇄신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에서 전국 분석합니다. 네, 선거 여진이 끝나고 나면 정치권이 이 문제에 집중을 해야 할 텐데요. 물가가 13년 9개월 만에 5%를 돌파했습니다. 먹거리 가격부터 주유소 기름값까지 뛰어도 너무나 뛰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 물가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시장을 오가는 이들은 부쩍 늘었지만 비싼 물건값에 바구니는 가볍기만 합니다. 엄청 올랐어요. 뭐 더블로 올랐어요. 아무튼 이제 모든 게 배로 오르는 것 같아요. 요즘 못 사요. 옛날 가격으로는. 파는 이들도 고역입니다. 값을 올리면 손님 줄어들까, 버티면 손해날까 걱정인데 특히 밀가루나 식용유 등 재료값이 많이 오른 업종은 더합니다. 식용유가 없어요. 팔라도 식용유를 주질 않아요. 코로나 터졌을 때지만 지금 더 힘들어요. 비싸다고 하시면 설명을 해드려요. 곡물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저희도 떡값이 조금 올랐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5.4% 올랐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나라 밖 악재들이 여전한 가운데 경유값은 1년 전보다 45%나 뛰었습니다. 요새는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전기차 사고 싶은데 뭐 전기차도 비싸고. 먹거리도 많이 올랐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은 1년 전보다 20% 정도 뛰었고 서비스 물가도 오르며 생선회와 치킨 가격 모두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전기료와 도시가스료는 각각 11% 올랐는데 이렇게 자주 쓰거나 필수적인 물건값이 특히 많이 오르며 생활 물가지수는 무려 6.7% 뛰었습니다. 물가는 시간이 갈수록 거세게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3%를 넘었고 5달 만에 4%를 돌파한 뒤 이제 단 2달 만에 5%대가 됐습니다. 이런 오름세가 진정될 기미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국제 유가가 또다시 배럴당 120달러를 오르내리는 탓에 주유소 기름값은 더 오르게 생겼고 국제 곡물 가격 불안에 먹거리값도 덩달아 뜁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외적 물가 상승 요인들이 지금 완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다음 달에도 상당폭 오름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 물가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암울한 전망이라고 했는데 경제 위기 태풍이 마당까지 들어왔다. 대통령도 물가 비상을 이렇게 비유하며 선거 이후 경제와 민생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선거 승리를 입에 담을 때가 아니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발표된 차관급 추가 인선에는 검찰 출신이 배치됐고 공정거래위원장에도 검찰 출신 여성 법조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압승이라는 지방선거 결과는 경제 살리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받아들인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 이튿날 출근길 작심한 듯 또 경제 얘기를 꺼내면서 태풍에 비유했습니다.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못 느끼십니까? 지금 우리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선거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라고 일갈하고는 당선된 시도지사 단체장들과 다 함께 만나는 자리도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소비자 물가는 무려 5.4%나 치솟았고 나라 안팎의 악재가 지뢰밭 같은 상황에서 경제 문제가 발등에 불이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오전 내내 참모들과 회의를 하면서 관련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거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책임을 질 거냐를 정하는 계기라 말하면서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관급 추가 인선도 발표했습니다. 국가정보원 2차장에 김수현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국정원 살림살이를 이끄는 기획조정실장에는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고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가 낙점됐습니다. 이번에도 검찰 출신이 중용됐는데 특히 한동훈 법무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조상준 전 검사가 눈에 띕니다. 특수통검사로 2006년 론스타 헐값 매각 수사 때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는데 검찰을 떠난 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뒷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원 기조실장은 내부 단속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검찰 출신이 무리는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도 윤 대통령과 성남지청 시절 함께 일했던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일단 선거 승리 이후 자신감이 붙은 국민의힘은 개혁과 혁신을 강조하며 오히려 쇄신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쇄신의 핵심은 공천 신뢰도 향상, 여기에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핵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기 위한 공세, 또 여론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선거 압승 이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참패로 격렬한 내홍에 빠진 사이 정치개혁과 쇄신을 한 발 앞서 주도해 나가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최대한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지 국민이 공감할 만한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온다라는 취지로 인원 구성 같은 경우에도 저희 최고위원들이 추천한 사람들 외에는 자유롭게 구성하시고 규모도 자유롭게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렸고 핵심은 공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도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 최대한 빨리 혁신위를 출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전략 공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공천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전방위적인 여론전도 시작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혁신을 원한다면 법사위부터 내려놓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표리부동의 행태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소탐 대실의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방선거까지 진 마당에 또다시 합의를 어긴다. 그러면 민주당은 정말 자멸의 늪에 더 깊게 빠져드는 결과가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선거 직후 빠르게 혁신 카드를 꺼낸 건 잇따른 선거 승리로 당이 자만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의 후보들이 선전한 기세를 몰아 내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승리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SNS에서 호남에 대한 진지한 노력은 내년 4월 전주을 보궐선거에서 1차 평가를 받을 거라며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에 이겨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을 지역구는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던 이상직 의원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곳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호남 지역 3곳에서 치러진 이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모두 선거 비용 전액 보전 기준인 15% 이상의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오늘 잇따라 회의를 열어 선거 참패에 대한 수습책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책임론을 놓고 친문 대 친명, 대립 양상으로 계파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8월 전당대회 앞두고 당분간 이런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표대행, 중진의원 간담회와 의원, 당무위원 연석회의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평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가야 될 거냐. 선거 패배가 계파 갈등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데 다수가 공감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이재명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의원 얘기도 나왔나요? 다 나왔죠. 아, 다 나왔어요? 네. 실명이 거론이 되기도 했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만 이재명계 의원들이 대응을 삼가면서 감정 섞인 싸움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뭐 한쪽의 주장만 있었다. 좀 차분한 분위기였다는 평가들이 좀 대체적으로 나오는데 그거 그냥 한 사람들 얘기만 하니까 같은 입장에 얘기만 하니까. 참석자들은 당 쇄신을 위한 혁신형 비대위에 공감한 가운데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전체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예정대로 8월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의원이 도전할지가 관심입니다. 경쟁 주자들은 잘못된 공천을 심판한 것이라며 연일 맹폭을 퍼붓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가 경랑으로 빠져든 사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당이 발목을 잡기도 했다면서 대대적인 쇄신을 주문했습니다. 개혁과 변화하겠다고 하는데도 당이 한 뜻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득권부터 내려놓겠다는 생각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패배를 둘러싼 책임 소재는 당권 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향후 주도권을 쥐기 위한 계파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이렇게 지방선거 패배 이후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 친목 모임이 잇따라 해체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SNS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의원들의 친목 모임을 해체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결정이 당내의 분란의 싹을 도려내고 새로 태어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세균 전 총리 측의 모임인 광화문 포럼 의원들도 모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김영주, 이원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의 재건은 모든 계파 정치의 자발적인 해체만이 이룰 수 있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식의 훌리건 정치를 벗어나는 속에서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법인카드 사용처 129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중하순쯤 일주일에 걸쳐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129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성남과 수원에 있는 백숙 전문점과 중식당, 초밥집 등 음식점이 대부분으로 경찰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경기도청에 이어서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직원의 자택을 잇따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5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다면서 핵심 증거인 동양대 PC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딸과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진행됐던 재판이 5달 만에 다시 열린 겁니다. 더욱 성실히 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검찰은 인턴십 확인서가 저장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를 증거로 제출하려 했으나 증거로 인정되지 않자 재판부가 편파 진행을 하고 있다며 2차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가 불공평한 예단이나 심증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잇따라 기각되면서 현재 재판부에서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강백신 서울 동부지검 부장검사 등 당시 조 전 장관 수사를 맡았다가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검사들도 서울중앙지검으로 파견해 공소 유지를 강화했습니다. 다시 열린 재판에서도 핵심 쟁점은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인턴 확인서 등이 담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를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재판이 중단된 사이 대법원은 지난 1월 PC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없다며 이를 적법한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은 모든 객관적 정황이 정 전 교수가 여전히 소유권을 행사한다고 가리키고 있는데도 대법원이 사실을 오인했다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또 대법원 판단과 다른 결론이 나더라도 부당하거나 위법한 건 아니라며 이번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새롭게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대해선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며 정 전 교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비리 혐의 공모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또 다른 동양대 PC를 검찰에 제출한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이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내용까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도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계곡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은혜와 조연수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변호인 측이 아직 검찰 증거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은혜와 조연수의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은혜와 내연남 조연수가 남편 유모 씨를 통해서 더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어렵다고 보고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려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은혜와 윤 씨는 지난 2011년 주점에서 종업원과 손님으로 만나 교제하기 시작했고 이후 윤 씨가 이은혜와 가족, 조연수 등에게 송금한 돈이 2억 원이 넘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윤 씨는 이은혜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감과 판단 능력을 상실해서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은혜와 조연수 측 변호인 측은 시간이 부족해 공소 사실에 대한 증거 목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 이은혜의 남편 윤모 씨가 숨진 지 3년여 만에 첫 재판이었습니다. 이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지난 3년 동안 가족들이 받은 고통을 그들도 똑같이 겪기를 바란다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유족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오랫동안 많이 기다렸거든요. 근데 많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는데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겪었던 고통, 이은혜, 조연수 그 사람들이 다시금 저희와 똑같이 그렇게 동일하게 그렇게 겪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예전에 그 봤던 정보들이나 자료들인데 그거를 또 한번 듣다 보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들어올 때 전혀 고개도 안 숙이고 반성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 2명이 했다고 보기엔 어렵고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히 조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나왔으면 하는 게 유족의 바람입니다. 생후 50일이 된 아기가 뼈가 부러지고 뇌출혈 증세를 보여서 경찰이 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 반쯤 생후 50일 된 여아 A양이 입원한 병원에서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양의 부모는 지난달 13일 열이 나는 아이를 서울 일원동에 있는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진료 과정에서 오른쪽 팔목 골절이 발견된 데 이어서 뇌출혈 증세를 보이면서 담당 의사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양의 부모는 이제까지 아이가 있던 곳은 산후조리원뿐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학대와 방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만간 부모와 담당 의사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나흘째 들어서야 꺼진 밀양 산불. 이 불을 저지하면서 소방대원의 통로로도 이용되는 소방용 임도가 없는 숲에서 발생해서 진화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피해 면적이 예상보다 훨씬 커졌는데
올해 들어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4번째로 클 정도였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정상 주변이 새카만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 아래 산 중턱에 있던 나무는 뜨거운 불길에 말라 붉게 변했습니다. 꼬박 사흘 동안 불타고 나흘째 들어서야 겨우 꺼진 밀양 산불. 산은 이렇게 검게 물들었고 나뭇잎도 바싹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이번 산불로 산림 763헥타르가 이렇게 폐허로 변해버렸는데 산 어디에서도 임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임도는 산불이 났을 때 방화선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산불 진화 대원과 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밀양 산불 발생 지역은 대부분 개인 소유인 사유림으로 임도가 설치되지 않아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사유림 지역입니다. 임도가 없기 때문에 차량이라든가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불 현장을 발로 뛰며 불을 끈 진화대원도 접근이 어려운 탓에 작업 강도가 더 높았습니다. 이게 산세도 이제 험한 부분은 있는데 낙엽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두텁게 쌓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미끄러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비단 밀양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임도 밀도는 1헥타르에 3.66m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와 비교하면 7% 정도이고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도 4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과 산림 소유자들의 협조 문제 등으로 설치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실정입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역세권이 만들어지듯이 임도 개설도 산림 경영을 더욱 효율화시키고 산불 등의 방화선 및 진화 도로로서도 크게 기하여 산림의 가치를 크게 높입니다. 당장은 산을 깎고 길을 내는 게 산을 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급한 상황에 산과 숲을 더 안전하게 지키려면 임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손꼽힙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서울에 있는 15층 건물 옥상에서 외벽 청소 작업을 하던 30대 남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밧줄을 연결했던 지지대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나무 위로 떨어지면서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길 가던 남성들이 화들짝 놀라 길 옆으로 피합니다. 잠시 뒤 나무가 큰 충격을 받은 듯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변을 살핍니다.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1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외벽 청소를 하던 30대 남성 정모 씨가 추락했습니다. 정 씨는 오전부터 빌딩 외벽에 매달려 유리창을 닦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 남성이 추락한 사고 현장 인근에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연결했던 밧줄들이 나뭇가지에 뒤엉켜 있습니다. 나는 지진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안 그러면 자동차가 가다가 굴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다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였고 그래서 정 씨는 나뭇가지를 뚫고 추락해 1층 에어컨 실외기 옆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머리 등을 다치긴 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가 속한 업체 측은 밧줄을 연결했던 지지대가 제대로 고정이 안 됐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작업자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던 휴게 시간이어서 어떤 경위로 정 씨가 추락하게 됐는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도 동료 작업자 등을 통해 정 씨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부산 양정동에 있는 10층짜리 건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고 지난해 12월엔 서울 잠실에서 안전장비 없이 온수배관을 점검하던 40대 상가관리인이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만나 대북 공조를 다졌습니다. 미국 측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모든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의 대면 협의는 지난 2월 하와이 호놀룰루 회동 이후 넉 달 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입니다. 성김 대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미국은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prepared to make both short and longer-term adjustments to our military posture as appropriate in responding to any DPRK provocation, and as necessary to strengthen both defense and deterrence to protect our allies in the region. 김건 본부장과 호나코시 국장도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대북 억제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North Korea's relentless pursuit of nuclear weapons will only end up strengthening our deterrence. This will ultimately run counter to Pyongyang's own interests. I am sure that our trilateral cooperation will be further advanced under the ROK's new administration. 삼국 대표는 협의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새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이 어려운 만큼 독자적인 압박 수단도 모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3자 협의에 앞서 한미, 한일 북핵 수석 대표의 양자 협의도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한미 동맹이 빠르게 강화되고 한미일 3자 차원의 대북 공조도 더욱 촘촘해지면서 어떤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가 2년 전보다 5개 이상 늘어난 40개에 이른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일본 나가사키대 핵무기 폐기연구센터는 올해 세계 각국의 핵물질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서 북한이 현재 핵탄두 40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년 전 최대 35개로 봤던 추정치에서 5개가 증가한 겁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이 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토의 약 5분의 1이 러시아에 점령당했다면서 불굴의 전투 의지를 보이고 있고, 불리해진 전황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 최측근은 또다시 핵전쟁으로 위협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심 독립광장에 공습경보가 울려 퍼집니다. 이 러시아 공습으로 시작된 참혹한 전쟁으로 지난주 유엔 추산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는 4,100여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가 260여 명입니다. 이재민은 800만 명, 난민은 650만 명에 이릅니다. 나토는 러시아군 7,000에서 15,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는데 미 뉴욕타임스는 이미 지난 4월에 우크라이나군 사망자 수가 5,500명에서 11,000명으로 전했습니다. Поэтому результаты этой атак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конечно, шокировали и разгневали украинцев, поскольку они стали жертвами этих ударов. 한반도 면적의 절반 정도 되는 우크라이나 국토의 5분의 1이 러시아에 점령됐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3,600여 개 거주 지역을 점령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들 가운데 1,000여 곳을 수복하는 등 끊임없는 격렬한 전투로 전황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코미디언 출신 풋내기 정치인에서 불굴의 지도자로 거듭난 젤렌스키 대통령은 끊임없이 무기 지원을 호소하며 결사항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Україна сьогодні – це щит Європи. Але до кожного щита потрібні мечі. Я сподіваюся, що і це чудово розуміє. 당초 예상과 달리 장기전에 접어들면서 초조해진 러시아는 또다시 핵 위협에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알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핵전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온라인상의 관심도 언론의 관련 기사도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의 고통에 무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방금 전쟁이 길어지면서 세계가 무뎌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정치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조만간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가 오늘 드미트로 포로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잘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 대표 발언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상황에 대해 가지고 우리 당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임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표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전달했는데, 당연히 뭐 그 안에는 뭐 무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던 건 사실이지만은, 그런데 그것은 정당 차원에서 답할 일은 아니다라는 판단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답을 하지는 않았던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이번에 저희가 우리 여당을 대표해서 저희 대표단이 가서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어쩌면 언론이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그리고 또 아마 언론이 접근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실상을 파악하고 그것을 우리 나라와 또 대통령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대사와 이야기를 했고. 네, 이 대표 얘기를 들어봤는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취재진과 만나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인 이준석 대표에게 무기 지원 등의 내용을 전달하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이 백신을 맞지 않은 해외 입국자들의 일주일 격리 의무가 오는 8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라집니다. 세계적으로 격리를 푸는 추세에 발맞추는 것인데 방역이 느슨해지는 것을 우려해서 여전히 입국 전후의 검사는 유지됩니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 그러니까 뭐 편수 제한이나 비행 금지 시간 등도 모두 풀어서 코로나 이전처럼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요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환자는 12,542명. 지난주 금요일보다 4천여 명, 2주 전보다 12,000여 명 줄면서 금요일 기준으로 1월 21일 이후 19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환자가 줄면서 병상 가동률도 10% 수준까지 내려와 여유로운 수준입니다. 안정적인 방역 상황과 여유 있는 의료 대응 여력에 힘입어 답답하던 하늘길이 열립니다. 그동안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 의무가 적용되었지만 6월 8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격리 의무가 없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백신을 맞지 않은 입국자는 7일 동안 자가 격리해야 했는데 이젠 접종력 관계없이 격리 의무가 모두 사라집니다. 지난 1일 입국자 검사 횟수를 줄이고 어린이 격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일상 회복의 폭을 넓혀 불편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독일과 영국, 덴마크 등 여러 나라가 격리를 해지하는 것과 발을 맞추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인천공항의 항공 규제도 8일 전면 해제됩니다. 시간당 항공기 도착 편수 제한, 비행 금지 시간 등 2020년 4월부터 시행하던 규제를 2년 2개월 만에 모두 풉니다. 인천공항에 시간당 내리는 비행기 편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늘어나고 비행 금지 시간도 사라져 24시간 운영됩니다. 일상 회복과 휴가철을 맞아 여행 수요는 느는데 항공권이 모자라 가격이 치솟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규제를 풀더라도 방역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검사는 유지합니다. 다만 신종 변이 유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국 전 후의 검사는 종전처럼 유지됩니다. 입국 전에는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입국 후에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부는 늘어날 입국객 수를 고려해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인 Q코드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신고 내용을 간소화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코로나19의 공격은 육체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정신도 공격을 했죠. 우울감을 느끼는 우울 위험군이 성인 5명 중 1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를 하면 이렇게 소폭 내려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전 3.2%와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높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심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실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우울 위험군은 18.5%에 달했습니다.
전국 성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분기별로 진행해온 조사인데 지난해 3월 22.8%까지 치솟았던 우울 위험군 비율이 12월 18.9%에 이어 이번에는 더 떨어진 겁니다. 감소세긴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이런 비율이 3.2%에 불과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 비율도 11.5%로 코로나 이전 4.6%와 비교하면 높았습니다. 이 같은 부정적인 지표는 30대, 특히 소득이 줄어든 경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활동이 많고 특히 대면 서비스를 하는 이런 직종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경제적인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요. 이번에 처음 조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군 비율은 12.8%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로 가까운 사람이 숨지거나 확진 격리되는 것을 경험한 경우 이 비율은 21.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18%에 그쳤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심리 지원과 관련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정보의 제공이나 상담, 대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심리상담 핫라인 1577-0199 등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여 또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를 늘리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제한적으로 운영했던 대면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평양 시내에 도입됐던 방역 제한 조치들이 지난달 말부터 사실상 모두 해제됐다고 타스통신이 2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지난달 29일부터 대사관 직원들이 외교관 구역에 있는 식료품 가게에 가기 위해서 시내로 가는 것이 허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내에선 대중교통 운행이 재개됐고 거리에는 행인들이 나타났으며 몇몇 상점들도 영업을 재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가짜 서류로 코로나 지원금을 받아낸 사기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공무원까지 서류 위조 등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담당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코로나 사태 이후 일본 정부는 타격을 입은 개인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 전 월 수입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을 증명하면 최고 약 1,000만 원까지 지급했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도쿄 국세국 20대 공무원은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소득 신고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공무원이 속한 사기 그룹이 가짜 서류로 지원금 약 20억 원을 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께 체포된 일당은 이렇게 타낸 지원금을 암호 자산에 투자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지식을 악용한 공무원의 일탈에 담당 장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高い倫理観が求められるんだと思います。そういう立場の者がこのような事件を起こしたということは大変申し訳ないことでありまして、私としても国民の皆様方にお詫びを申し上げたいと。 지원금 사기는 이뿐 아닙니다. 가족 3명이 무려 100억 원 가까운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경우도 최근 드러났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며 사람들을 모아 허위 신청을 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대형 여행사 자회사들이 남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가짜 숙박 기록으로 지원금 수십억 원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気持ち悪いなっていう。 そのことによって補助金ですかねを払われるとしたら基本的には我々の税金じゃないですか。 GoTo トラベルってちゃんとしてよっていう。 세계 주요국 최고 수준인 국가 부채에도 일본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포함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지급한 돈만 약 55조 원 규모에 이릅니다. 잇따르는 부정수급 사례는 정부의 지원금 관리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패한 민주당 수습책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8월 전당대회까지 혁신형 비대위를 꾸려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이른바 이재명 책임론을 놓고 이틀째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혁신위 구성을 예고하며 당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또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이 대담 준비하시면서 마이크를 이렇게 차면서 이제 민주당 쇄신 질문을 먼저 하겠다고 했더니 우리 대변인께서 헤어스타일에 쇄신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페이스북 얘기를 해주셨는데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죠. 페이스북에 보면 과거의 오늘이라는 섹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던 날 과거에 1년 전 6월 1일에 제가 썼던 글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제목이 뭐냐면 민주당의 노화를 막아야 됩니다. 지금 쇄신을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조국 장관이 책을 썼었어요. 네. 조국의 시간이라고. 근데 그때 당시 대선 후보들이 저희 당 대선 후보들이 막 편승을 해서 또 그러고 있길래 쇄신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당이 뭘 했나라는 생각이 좀 씁쓸했습니다. 네, 사실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제가 예. 대선 끝나고 지방선거까지 민주당에서 큰 변화가 없었지 않았냐 이런 예. 질문을 드렸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간단히 여쭤보면요. 사실 민주당의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게 국민의힘의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의 모습과 저는 이제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데칼코마니라 그러나요? 서로 똑같은 형태에서 그냥 진영만 다른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참 민주당에도 쇄신이 더 필요하고요. 국민의힘에도 더 혁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마침 오늘 질문들이 좀 무거웠는데 두 분이 헤어스타일을 좀 쇄신한 김에 제가 가벼운 질문 좀 드리고 바로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오늘 간담회도 열고 연석회의도 열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거든요. 좀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잠깐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대선 지고 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지도부가 구성이 됐냐, 비대위가 구성되는 과정, 공천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 보자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재명 의원 얘기도 나왔나요? 다 나왔죠. 네. 실명이 거론이 되기로 했어요.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일방적인 뭐 한쪽의 주장만 있었다. 의원님도 발언하셨어요? 아유 뭐 토론할 분위기가 토론하지. 차분한 분위기였다는 평가들이 좀 대체적으로 나오는데 같은 입장 얘기만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까 박용진 의원 발언 속에서 어떤 얘기가 눈에 띄었냐면 실명이 거론되기도 했어요라고 기자가 물어봤더니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난상 토론에서 이재명 의원, 이재명 책임론이 좀 부상했다 이런 얘기인데 좀 분위기가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저는 뭐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 한정하면 당연히 이재명 의원이죠. 이제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민주당의 특정 개파를 심판한 게 아니라 민주 진영 전체를 심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에 한정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지난 대선, 그 이후로는 4.7 보궐선거까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리 3번을 패했습니다. 각 선거가 다 각자의 원인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를테면 지방 대선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강하고 높았는데 50%대가 넘었습니다. 네. 근데 그 정권 교체 여론의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이거든요. 그때 이제 기재부를 잡아서 기재부를 설득해서 소상공인 지원만 했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대선 이길 수 있었다라는 가정법도 펼칠 수 있는 정도의 표차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건 특정 개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반성과 쇄신을 미뤄온 민주당 전체의 문제로 지금 우리가 대책 경쟁을 해야 하는데 지금 흐름은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마치 범인 색출하듯이 범인 색출 작업하듯이 누구 책임이다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얘기되면 이게 개파 투쟁으로 개파 갈등으로 흐를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폭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경쟁하는 장으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위한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범인 색출하듯이라는 말이 좀 들어오긴 하는데 대변인님은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게 사실 뭐 범인을 색출하자는 뜻이 아니고 이 정치라는 것은 사실은 일련의 흐름 속에서 정치인들의 결정과 어떠한 참여 또 그런 행위들을 갖다가 이제 정무적으로 결국은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대선 이후에 뭐 대선이야 뭐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그리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평가 이 두 가지가 혼재돼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대선 끝나고 나서도 아무도 이재명 후보 보고 선거에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본인이 욕심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인천 계양으로 갔고 거기서 또 하나는 지방선거까지도 한번 본인이 승부수를 걸어보겠다 해서 이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방선거까지 이제 온 마당에서는 사실 이 전체적인 일련의 흐름 속에서 누가 그러면 과연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럼 이건 심플한 겁니다. 권한에는 책임이 수반되거든요. 그럼 가장 많은 권한을 갖고 있었던 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이게 또 개파투쟁으로 갈 것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도 그 갈등의 그 본질로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당선 직후부터 이재명 의원은 이제 말을 좀 아끼고 있는 분위기고 오늘 이 자리에도 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 자, 이재명 후보가 어디까지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전당대회는 좀 맞물려서 8월에 여는 방향으로 가닥이 좀 잡혀가고 있는 겁니까? 조기 전당대회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일단 조기 전당대회 얘기부터 드리자면 조기 전당대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 핵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기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41일에서 5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금 6월이니까 최대한 빨리 한다 하더라도 7월 말 혹은 8월 초인데 사실 의미가 별로 없죠. 그냥 정상적으로 치르는 거나. 그래서 그건 핵심이 아니고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그냥 하나의 의원, 하나의 정치인이 아니라 민주당의 대권 주자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본인으로 인한 계파 갈등의 어떤 촉매가 되는 걸 막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면 지금 뭐 의원직 사퇴 그런 거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침묵을 지키고 계신데 이 상황에서 조금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말씀을 좀 삼가시고 이게 지금 계속 당의 총의가 모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본인으로 인한 어떤 난맥상에 빠지지 않도록 좀 차분히 성찰하고 지켜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 내분, 내용이 정리될 때까지는 좀 이재명 의원도 이 지금 어떤 태도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뭐 저는 사실 민주당의 이 분란의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은 이재명 의원이 이제 전당대회 곧 있을 텐데 거기에 출마하느냐 여부일 겁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민주당이 이 혼란을 가장 빠르게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의원이 아마 전당대회 불출마, 대표 불출마 같은 거 선언을 먼저 해버리면은 사실 민주당의 혼란이 조기에 수습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참 재밌는 것이 다음 대표가 이제 총선에 대한 공천권을 아무래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의원도 이걸 포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직생이라고 이제 살려고 하면 죽는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또 이재명 의원이 또 한 번의 정치적 시험대에 또 오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참패 책임론의 한복판에 있는 이재명 의원, 당권 강행이냐 후퇴냐 사실 이게 핵심 어떤 갈래 중에 하나일 텐데 어떻게 좀 전망될까요? 역시나 좀 내용이 정리돼야 입장이 정리될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출마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서 개항을로 얘기를 조금 드리면 개항을 출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개항을 출마하면서 유권자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 정당화가 안 됐다는 게 더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과로도 드러난 겁니다. 당권 출마할 수 있죠. 그러면은 왜 당권에 출마해야 되는지 혹은 내가 당을 어떻게 지금 쇄신해야 될 것인지 내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당대표가 하는 게 맞겠다라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게 먼저인 것이고 그 설명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어쨌든 그 본인의 도전이 성공적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개항을 해 출마했던 것처럼 조급한 모습을 보이면 어차피 유권자들이나 당 지지자들한테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신인규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후보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그러면 책임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범인 색출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게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 이거는 당 전반의 문화가 켜켜이 쌓여서 그 문제들이 켜켜이 쌓여서 세 번의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대책과 쇄신에 대한 대안, 그 경쟁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뭐 어느 계파에 누가 문제다, 뭐 이를테면은 그러면 이재명계가 아니면 친문이 그럼 대안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습을 하고 봉합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하원기 대변인께서 개파 얘기를 계속하셨는데 이 문제가 지금 오늘 대담의 어떤 핵심이긴 합니다만 이 얘기 넘어가기 전에 한 칸 짚고 넘어갈 것은 사실 지방선거 직전에 민주당이 좀 내분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쇄신안에 대한 거였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 얘기죠. 일단 박지원 위원장의 행보도 관심이고 또 그때 얘기했던 쇄신안 5가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또 관심도 있는데 어떻게 좀 먼저 여쭤볼게요. 한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박지원 위원장의 쇄신안은 한번 소위 판을 흔들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박지원 위원장이 어쨌든 옛날로 치면 당의 당수입니다.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당수였고 선거 패배의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뭐 특별 대우를 하자면 오히려 그게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대우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거취는 거취대로 본인이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고 다만 이런 부분은 있어요. 제가 선거 때문에 좀 참아왔던 면이 있는데 가령 쇄신안 중에 86 용태론 같은 부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공천장에 도장 찍을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었는데 정작 지방선거에서는 86세대들을 공천해버렸단 말이죠. 권장했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팬덤 정치를 뭐 청산해야 된다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 당의 팬덤 정치를 누가 했냐면 이재명 후보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딸들이라고 하죠, 소위. 그 대선 이후에 들어온 그 지지층을 레버리지 삼았던 정치적 문화가 있었고 그거는 민주당 전체가 했던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면서 그냥 팬덤 정치가 문제다라고 했던 건 모순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리하고 총의를 모아서 가야 될 거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쇄신안의 어떤 논리적 모순을 좀 언급하셨는데 사실 시간을 돌려보면 지방선거 이전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제 사과를 했을 때 그 사과의 내용보다는 사과 시점에 대한 비판이 좀 많았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왜 하필 선거 직전에라는 거였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사실 대선과 지선이 좀 붙어 있었던 건 맞습니다만은 대선이 졌을 때 반선과 쇄신하는데 그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사실 의지가 없었던 것이죠. 의지가 없었고 지선 체제로 급속하게 돌입하면서 이제 박지원 카드를 꺼내 들은 겁니다. 본인들이 선택한 비대위원장이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박지원 위원장이 만든 그 쇄신안 5가지가 오히려 너무 좀 표피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혁신의 내용으로서 뭐 그 타당한지도 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것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그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지금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진단일 것 같고요. 아까 뭐 친문, 친명 중에 그러면 누가 다 책임지면 누가 일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에도 중간 온건파, 색채가 덜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기회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실명도 언급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민주당의 문제니까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과거에 그 저희 국민의힘도 과거에는 이제 친이 친박 논쟁이 심각했습니다. 이 친이 친박처럼 친명 친문으로 이제 나눠져서 또 갈등을 하다 보면요 니 탓 내 탓 공방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반성과 성찰이라는 그 본질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에 지금 내 탓 니 탓 공방할 때가 아니라 정말로 민주당이라는 것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어디서부터가 문제였는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거를 안 하면은 아마 국민의힘도 어떻게 해서 다시 재건이 됐습니까? 망할 때까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민주당의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똑같은 얘기 하시는 겁니다. 친문이 대안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둘이 싸우는 구도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죠. 네. 하지만 아직은 그 둘의 싸움을 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책임 소재에 대한 어떤 공방을 하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친문 대 친명 구도가 지금 격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니 탓 내 탓 공방하지 말라고 했지만 당분간 이런 분위기 이어질 것 같거든요. 왜 그런지 어떤 얘기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당에서는 어떠한 대선에 대한 평가도 이제 할 수 없었고 문제는 이 1614만 명이 내가 나서면 아무 때나 뭉쳐서 도와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지금 홍영표 의원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를테면 친문계에서는 이재명, 송영길 두 사람이 전면에 나선 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패인이었다 이런 성토가 빗발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친문의 비판의 목소리를 저희가 이렇게 모아봤는데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이거 맞는 얘기죠. 사실은 뭐냐면은 그 책임론에서 회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항을 출마 같은 거는 전혀 납득이 지금 유권자들한테 안 됐다는 것이 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이제 김포공항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국 선거에서 민주당이 너무 불안해 보인다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건 결과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책임론에서 벗어나긴 되게 힘들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네.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면은 결국 다 이재명 의원 탓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당은 4.7 그 지방선거만 패배한 게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전국 선거에서 4번을 패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3번을 패했다는 거를 명심을 하고 그 3번의 패배 동안 아까 그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1년 동안 도대체 뭐가 바뀐 거냐라는 그 토대 위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번 지방선거만 한정해서 누구 책임이다라고 하면 본질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헤게모니 싸움에만 골몰하게 된다. 그건 유권자들이 더 크게 네. 혼내실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앞서 서두에 1년 전 시점을 돌아봤습니다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3개월 동안 뭐 했냐 이런 생각이 좀 우선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 여기에 대한 친명의 반박도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보면 친명계에서는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정인, 이를테면 이제 이재명 의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책임 떠나는 것은 안 된다. 이재명을 불러낸 건 당원이었다. 마녀 사냥이 착잡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럼 지금 3개월이란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이 계속 잠재돼 있다가 선거 때까지 참은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게 상식에서 판단하면 다 풀릴 일인데 지금 네. 민주당이 상식을 벗어나서 지금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니 탓 내 탓 공방으로 가는 것이고, 이게 짧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치에서 책임이 뭡니까? 선거에 나갔고 대표를 해서 대표 선수로 쪘습니다. 근데 국민의 선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신합니까? 거의 정계은퇴 비슷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고 다시 2, 3년 동안 반성과 성찰을 그 특정인이 하고 나서 당에서든 국민이든 불러내면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상식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서 졌는데 지선에 자기 발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서 명분을 만들었죠. 당이 뭐 자기를 필요로 한다라든지 네. 뭐 지방선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본인이 나온 것이거든요. 누구도 이재명 후보에게 멱살을 잡고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나온 것이고요. 저는 그리고 4.7 선거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이낙연 대표가 당을 이끌다가 패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대선 후보 나왔다가 떨어지고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대선 후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대선을 치렀습니다. 네. 대선에서 졌는데 또 책임을 안 졌고, 이번에 지선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했는데 또 책임을 안 진다? 그러면 이거는 민주당은 비상식적인 정당이 되는 것이고, 그걸 수긍할 수 있는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다 또한 수긍할 수 있는 비판이고, 바로 그런 지점에서 유승민,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같은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유권자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고 이제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너네는 누구는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고 그전에 누가 책임이 있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난맥상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분히 복귀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경쟁으로 좀 이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가 또 다른 갈래가 있어요. 또 손혜원 의원인가 전 의원인가 패배는 이낙연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또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민주당 안에서 계파 갈등, 그러니까 뭐 주류 비주류 나눈다면 친문과 친명 중에 좀 누가 더 헤게모니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걸까요? 이번 대선 이후 혹은 대선 전후로 해서는 당연히 이재명계가 주도권이 더 세죠. 왜냐하면 대선 후보였기도 하고 네. 사실상 지지층의 총의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모이고 있었으니까. 그건 그렇긴 한데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러면 친문과 문재인 정부는 어땠느냐, 뭐 탕평을 했느냐 하면 네. 그것도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비상식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주주의적인 어떤 문화들이 좀 폐쇄적으로 작동한 게 있어요. 경직성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자체가. 그런 것들이 첩첩이 쌓이면서 지금 이 선거로서 결과가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니 탓, 내 탓 이렇게 해서는 진짜로 답이 없다. 이거는 우리가 다음 방향으로 민주당의 문화를 어떻게 바꿔나가고 어떻게 안정화시키고 그 안정화시키는 위해서 쇄신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산적인 논의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제3자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훈수를 두다 보면 바둑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친문과 친명이 대립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둘 세력을 비교해 보면은 친문 세력이 그래도 조금의 양심이 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책임 정치라는 것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책임을 안 집니다. 그건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더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도 똑같죠. 송영길 대표도 친문으로 분류됐었지만 비주류 하다가 이재명 후보한테 붙은 겁니다. 또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도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장관까지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결국은 부딪히다가 막판에 경질 비슷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리를 정리를 했는데 대선 후보 출마하면서 그것도 책임을 안 진 것이죠. 장관직 수행을 잘 못한 사람이 또 대선 후보 출마하면서 또 이재명 후보랑 마지막에 손을 잡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친명계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친문과 친명을 이렇게 나눠서 좀 분류를 해보고 옆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친문 세력들이 조금 더 상식적이고 조금 더 이 책임을 질 줄은 안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생산적인 논의라고 하셨는데 그런 흐름의 일환일까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른바 친문 모임들, 개파 모임들이 잇따라 해체하겠다, 흩어지겠다 이런 선언들이 나왔는데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훌리건 정치에서 벗어나야 된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식의 개파 정치를 말하는 거겠죠. 훌리건 정치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이런 상황을 갈등의 싹이라고 이제 이병훈 의원은 얘기를 했던데 이 같은 흐름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 이런 흐름은 이재명계에 대한 압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런 흐름 자체는 이재명계에 대한 압박으로 저는 보이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 팬덤 정치와 결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박지원 위원장이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 지지층과 결별하는 정당이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치 집단은 그 핵심 지지층에게 가치와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가치와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편승했죠. 그게 친문이든 친명이든 그런 문화들이 이어져 나와서 강성 지지층의 어떤 구심력으로 딸려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제 비판들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가서 결별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탄핵의 강을 건너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전략을 제시했죠. 그래서 수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거에서 이겼죠.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생략돼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 개파, 모임 이런 것들을 다 해체하고 어젠더 중심으로 좀 우리가 총의를 모아야 된다. 수기하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들리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대충 공감이 되는 부분이 좀 수기하는 있네요. 민주주의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다 친문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도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그 책임 정치의 복원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래서 친문 세력들이 조금 더 제가 양심이 더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체하면서 책임 정치를 복원하자라는 말을 이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전 이 말이 맞다고 보고 이게 국민적 상식에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과거에 3가지의 산을 넘었어야 됐는데요. 탄핵을 부정했죠. 그러면서 국민들과 멀어졌고요. 두 번째는 부정선거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반성과 성찰이 다 사라졌고 정치투쟁만 했어요. 그 단적으로 대표들이 맨날 가서 머리 깎고 밥 굶고 이러고밖에 안 했거든요. 지금 민주당을 보면 똑같습니다. 조국 옹호, 그다음 제명 수호, 검수 완박. 맨날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단식 투쟁이나 왜 삭발을 안 하냐면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삭발할 필요가 없고 그냥 법안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의 보수의 그 암울했던 시절의 그 행태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 중심의 어떻게 보면 그런 인물을 수호하는 정치, 어떤 인물에게 줄을 대는 정치, 이거를 빨리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친문 세력들이 개파를 해체하고 당을 정상화시키자는 이런 움직임들은 저는 그래도 건강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에다가 자 민주당의 성찰 변화 견인의 역할을 충실하겠다라는 말이 얹어졌는데 누가 한 얘기냐면 이번 선거에서 명심, 이른바 명심을 등에 업고 입지가 커진 인물이죠. 누굴까요? 네, 바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얘기인데요. 이를테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어떤 얘기 했는지부터 들어보시죠. 당에서 했던 일로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했을 때가 조금 제 지지율을 같이 좀 위협을 느꼈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도움을 주신 것도 많았지만은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또 힘든 상황을 또 만들기도 했었죠. 발목 잡은 것도 있었고. 마지막에 들어있어요, 말이. 발목 잡은 부분도 있었고 조금 이른 발언 같기도 하고 물론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어떤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김동연 지사는 지금 존재감이 안 그래도 커요.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상황에서 경기는 이겼지 않습니까? 최대 격전지에서. 이겼기 때문에 굳이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경기도의 도정에 대해서 조금
더 충실하게 지금 이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당의 쇄신이라고 하면은 중앙 정치에 끼어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조급해하실 것 없다 저는 생각을 하고, 지방선거 자체로 평가를 하더라도 경기도도 아주 미세한 차이로 지금 저희가 이긴 거거든요. 유권자 여러분들이 민주당이 좋아서 표를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와 동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주 투표율 같은 경우 보면 아주 낮지 않습니까? 네. 대선 때보다도 더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대선 이후에 3개월 동안도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일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차분하게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지. 뭐 정치인들 개개인이 이 국면에서는 내가 존재감을 보여야 해. 이제 친문이 존재감을 보일 때야. 나만 살아남았으니까 나는 여기서 제대로 된 발언을 하고 뭐 존재감을 보여야지. 훨씬 난맥상에 빠진다. 우리 당의 총체적인 문제라는 공통의 인식 안에서 토론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워낙에 계파 갈등 속에서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의 어떤 책임론에서 김동연 도지사의 어떤 승리가 갖는 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조금 어떻습니까? 일단 선거 앞두고 같이 연대 어떤 측면이 있었는데 혁신의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구심점으로 부상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김동연 이제 도지사죠, 당선자인데 도지사의 그 발언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총괄선대위원장을 했던 이재명 의원이 여러 가지 공약적인 면에서도 그런 난맥상을 보여줬거든요. 상당히 지도자로서 네. 경솔한 태도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개인으로 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의 대표였기 때문에 당연히 전국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광주 투표율입니다. 이게 38%가 안 됐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조한 투표율을 받았다라는 것은 광주라고 하는 그 민주당의 가장 최대 지지층인 세력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뭔가 경고의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읽어야 될 것 같고요.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민주당답지 않은 민주당 후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에게 많은 소구력을 줬을 수도 있고요. 사실 이분이 새로운 물결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랑 이제 단일화를 하면서 민주당에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정치 교체 또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라는 그런 확고한 소신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민주당의 좀 상식적인 세력들을 규합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충분한 자질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자막에서처럼 구심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좀 밀어놓은 질문이 뭐였냐면 지금 어쨌든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는 해결책, 해법은 임시 비대위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전당대회 관리가 이제 우선이다 이런 의미로 누가 비대위를 끌고 갈지 이게 좀 관심인데 지금으로서는 일단 구심점은 없어 보이거든요. 어디까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지금 제가 듣는 기류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미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당을 안정화시켜야 하는 미션이 있고요. 혁신해야 되는 미션이 있습니다. 네. 근데 고강도 쇄신, 뭐 단호한 황골 탈퇴 이런 거는 구조를 다 바꾸는 거니까 여러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불안정한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화와 쇄신 이 두 가지를 함께 치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혁신 비대위라고는 하지만 이 혁신 비대위 어차피 두 달 혹은 뭐 이렇게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얼마나 혁신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대위는 조금 중진 위주의 안정적으로 꾸려가면서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동시에 아니다. 혁신 비대위를 꾸려서 여기서 전당대회 준비위 뭐 혁신위원회 다 만들어가지고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충돌하고 있는데 네. 둘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이고 그래서 일총을 통해서 총의를 모아서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하나만한 얘기를 해봅니다. 네, 예. 의총 좀 열고 지금 본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의총을 열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얘기를 좀 듣고 나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 얘기를 먼저 꺼내보지. 여기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한마디를 붙였습니다. 가장 두려운 조합은 대표 김혜영의 원내대표 한정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지금 먼저 이런 화두를 꺼내버렸거든요. 여당 대표가. 이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같이 맞물려 질문드리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저 김혜영 전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중도층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한정혜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래서 뭐 상대당으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을 정도면 얼마나 그분들의 역량이나 인품은 증명이 됐겠습니까? 이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지금 비대위가 어떤 식으로 형성돼야 되느냐, 또 전당대회를 언제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네. 지금 저는 민주당의 그 쇄신에 대한 의지 그거를 저는 먼저 근본적으로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지원 위원장도 답을 다 내놓은 상태인데 지금 답이 없어서 답을 못 찾는 것이 아니거든요. 답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얼마만큼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고 내타시오를 할 것이냐. 지금 이게 핵심인데요. 네. 아마 전대 시점을 앞당기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대를 앞당겨버리면 사실 이재명 후보 또 출마해가지고 그냥 전당대회에서 대표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러면 8월에 비대위를 이제 8월까지 유지를 한다고 보면은 관리형으로 갈 것이냐 혁신형으로 갈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관리형으로 간다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환자가 아픈데 시간만 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혁신형 비대위를 꾸려가지고요. 가장 고강도의 쇄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쇄신의 기치 위에서 새로운 후보들, 어떻게 보면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지면은 못 나오겠죠. 그러면서 새 판을 짜면서 새로운 당대표를 얼굴로 내세워서 해야지 이거를 제대로 안 했다가는 아마 총선이 다음 선거인데 네. 거기서 또 호되게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갈 텐데 지금 상대당 여당 대표가 좀 혼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향해서 혼수를 둔 거거든요. 이 얘기가 사실 김혜영 한정희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이란 질문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답변의 일환이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한정희 의원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워서 제가 이분 칭찬했을 때 사람들이 칭찬하면 동의합니다. 실제로 이제 카메라 앞과 뒤가 똑같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좋게 덕담으로 듣는데 원내대표는 이미 선거를 통해 정해졌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당 뭐 이를테면 제가 권성동 의원은 너무 윤핵관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뭐 합의도 파기하고 옛날에 지금 여야 간의 합의도 파기하고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원내대표에서 내려오고 더 합리적인 분 뭐 이런 분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주제 넘잖아요, 사실은. 저런 얘기들은 덕담이지만 좀 삼가 주시는 게 좋죠. 왜냐면은 남의 집 불구경하는 거 보면서 신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만 덕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는 재밌을 것이란 표현을 했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마 이재명 의원에 대한 평가가 이제 국민적인 그 상식선에서는 다 이미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상대 당대표가 뭐 평가했다는 거에 대해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조금 이런 불쾌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 지금 새로운 지도 체제를 구성함에 있어서 뭐 새로운 그 정도의 뭐 훈수 비슷하게 좀 조언을 하는 거는 충분히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부분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네. 어쨌든 이번에 당대표가 결국 총선까지 진두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에 쇄신하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또 그 다음에 별로 기회가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전 구성원들이 진지하게 좀 반성과 성찰을 하면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여당 얘기, 국민의힘 얘기를 하겠습니다. 압승을 했는데도 뭐 일단 표정 관리 또 겸손한 자세 이렇게 해서 또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혁신위를 띄우면서 정당 개혁하겠다라는 어떤 이를테면 좀 쇄신을 선점하려 하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하면서 이제 최재형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을 신속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치는 상당히 저는 유의미하고 굉장히 저희 당에 필요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에서 졌을 때는 어떠한 뭐 혁신이나 좀 더 나은 고강도의 심화된 조치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선거의 승리를 통해서 그 개혁의 동력을 확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의 동력 위에서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잠잠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고강도의 쇄신을 통해서 이 당을 조금 더 젊고 혁신적인 당으로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번에도 PPAT라는 것을 통해서 기초의원들이나 광역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런 수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당에서 평가를 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거에서 좀 더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에 대한 활동 상황도 더 상시적으로 평가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당원들에 대해서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조금 더 당을 좀 더 이렇게 비전과 가치, 철학 중심으로 구심점을 가지고 당을 또 이끌어가겠다 이런 보관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총선에 대한 공천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합리적인 시스템을 연구할 겁니다. 전 이런 거 너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직 국민의힘도 2번의 선거를 이겼지만 이거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한 착각이고요. 민주당의 실패 때문에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지 아직 국민의힘은 가야 될 길이 저는 너무나도 멀다고 봅니다. 네. 한때 그 반대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쇄신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말하는 쇄신 개혁의 좀 핵심은 공천 신뢰도 향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혁신용인지 아니면 정말 공천 이런 걸 앞두고 이를테면 윤핵관 견제용이 아닌가 이런 또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모습 자체는 바람직한 모습이죠. 선거에 승리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선거가 언론이나 호사가들은 정권 안정론, 정권 견제론 위해서 자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견제는 잘 된다는 걸 이미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국면에서 민주당이 보여줘 버렸어요. 그래서 유권자들한테 그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권 안정론 차원으로 가도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거든요. 네. 지방 정부를 어떻게 할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지방 선거입니다. 중앙 예산이나 기조에 지방 정부가 영향을 받지 지방 정부가 하는 일에 중앙 정부가 큰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뭐 지방 권력들을 획득한다고 해서 국정 동력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입법 권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정권 견제도 잘 되는 상황이고 국정 안정은 별도의 정치력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 선거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민주당을 또 때린 겁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네. 국민의힘을 회초리 삼아서 민주당을 친 것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국민의힘이 잘 지금 평가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다만 아까 전에 그 신인규 부대변인께서 인물 후광에 기대는 정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도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는 그런 정치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누구랑 더 가깝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쫙 정리할 수 있는 어떤 보관을 내놓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하자면 이번에 투표율이 5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정치권에 대한 저는 큰 불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그동안 투표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3, 4% 상향으로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참으로 이상하게 10%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네. 전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대한 불만도 꽤 있었다고 봅니다만은 그것만 갖고 10%는 설명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아마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중도층의 그런 피로감 이것도 저는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랑 더 가깝다, 누구랑 더 친하다 아직도 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스템 구조 개혁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두 분 다 지금 공통적으로 언급한 게 뭐냐면 누구랑 더 가깝냐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앞서 대통령과 더 가깝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국정원 총리실에도 검찰 라인이 이제 인선되면서 뭐 이를테면 반발이 있거든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국정원 2차장 그리고 기조실장, 국정원 기조실장 그리고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이제 인선이 있었는데 또 검찰 수준이냐, 검찰을 중용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어요.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 좀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국민들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니 뭐 국가정보원 2인자 자리에 기조실장이잖아요. 그 국가정보원 2인자 자리인데 거기에도 검사를 임명해버리고 이게 지금 모든 인사를 다 검사 위주로 가고 있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이제 검찰공화국 이런 얘기들을 레토릭으로 삼아서 비판을 했던 건데 네.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해요. 이게 인재풀을 넓게 써야 한다는 얘기는 신인규 부대변인이나 저나 지금 뉴스나이트 나와서 한 3주째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무슨 대검찰청을 옮겨놓은 정부가 돼가고 있는데 반드시 사고가 날 겁니다. 이거는 꼭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기보다 이런 식으로 가서 사고가 나면 국민들 전체에 지금 불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비판을 좀 수용하면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검을 옮겨놓은 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국정원 인선에 대해서 권력기관 장악의 완결이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 또 내각에 이어서 지금 국정원 총리실까지 또 검사를 중용했다 이런 비판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을 세밀하게 가려서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포인트거든요. 지금도 또 검찰공화국이나 뭐 검찰 프레임 또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기조실장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신현수 실장이랑 이석수 실장이 했어요. 이분들 다 검찰 출신입니다. 다 검사예요. 그럼 문재인 정부도 검찰공화국이고 검찰 프레임에 또 씌워야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자리에 검사가 가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비검사가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 자리는 법률가들이 가기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2명이나 갔던 자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 출신이 갔다고 해서 또 검찰공화국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총리실 비서실장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검사 출신이 간 거 저는 비판해도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실은 아무래도 국무조정실과 같이
가치 있는 병립적인 기관인데 아무래도 이런 정부 내각에 대한 조정, 정책적인 효율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무적인 감각이 굉장히 필요한 자리거든요. 저는 이런 자리에는 검사가 가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이 자리까지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국정원 기조실장을 가지고서 싸그리 다 묶어가지고 또 검찰공화국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인사를 임명한 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고 싶은데 한 언론 보도입니다. 국정원 2인자 자리에 간 조성준 전 검사를 설명하면서 한동훈 검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형제의 연을 맺은 사이다라고 언론에서 소개를 하고요.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박성근 전 차장검사는 대구지검에서 검사 근무한 인연이 같이 있다고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사라서가 아닙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비서실장 자리에 검사가 앉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검사라 하더라도 자기 주변에 아는 대통령 아는 사람들을 검사라는 풀에서 찾아가지고 앉히는 건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는 데 대한 타당한 정황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검사라도 자기랑 상관없는 사람들을 시스템에 의해서 골라 앉히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세밀하게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묶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기 주변에 친한 검사 혹은 같이 인연이 있는 검사 이 위주로만 지금 가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측근이라는 점과 또 맞물려 조상준 기조실장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변호인 활동 이력까지 포함해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측근을 너무 중용한다. 여기에 대한 비판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검찰 출신들이 임명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싸그리 묶어가지고 저는 검찰 공화국, 검찰 프레임 자꾸 이런 식으로 좀 더 씌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과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면 법제처라든지요. 예를 들면 그런 그 법률가들이 가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뭐 감사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 출신들을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윤석열 정부기 때문에 자꾸 검찰공화국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이 정부가 하는 것들이 다 검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려는 의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건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측근 인사에 대한 비판은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기조실장을 문재인 정부 뭐 한덕수 총리가 추천한 사람을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책임 총리를 하는 거에서 반대하는 어떤 목소리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얘기를 잘 했어요. 얘기를 하면 됩니다. 비서실장,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장관급이에요. 여기에 지금 검사가 앉는 것은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입니다. 우리 당이 혹은 우리 정부가 검찰공화국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검찰들을 너무 검찰 출신을 너무 중용하는 모습을 자꾸 보이면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재풀을 넓게 쓰면 좋겠다.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썼던 그 검사 출신들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누가 뭐 비서실장 자리에 검찰 출신 앉혔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총체적으로 보고 평가를 하는 거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자, 시간 거의 다 됐는데 분위기도 좀 식힐 겸 제가 2분만 더 쓰고 대통령실 새 이름에 대한 두 분의 생각까지 좀 듣겠습니다. 이름이 5개로 압축이 됐거든요. 자, 압축된 건 지금 보면 국민의 집, 국민청사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뭐 저는 다 이름은 뭐 이렇게 생소하긴 한데 네. 저는 뭐 국민청사나 민음청사처럼 뭐 이게 들을 청자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듣는다, 소통한다는 의미로 뭐 그런 것들이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이렇게 좀 청와대를 대신한 이름으로 이렇게 선택을 국민에게 맡기는 것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저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민음청사나 이태원로 20이 약간 힙하고 좋네요. 예. 어떤 게 민음청사? 예, 네.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네. 특별히 견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5개 중에서 또 어떻게 또 이름이 명칭이 정해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인규, 하헌기 전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오는 7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서 화물연대가 정상 운송을 수행하는 다른 화물차주들에게 출입구 봉쇄 등 불법 방해 행위를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차량을 이용해 교통방해, 운송방해를 하면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달부터 안전운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화물연대 요구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 공장에서 집회에 참가한 화물연대 노조원이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3시쯤 이천 하이트진로 공장 앞 파업 집회 현장에서 정해진 집회구역을 벗어나려다 경찰이 막자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이천과 청주 공장 앞에선 어제부터 이틀째 화물운송 위탁회사 소속 화물차주 130여 명이 총파업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득은 제자리고 그런데 보증금이나 월세는 크게 오르면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취약 가구가 5년 사이 10,000가구 이상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불안한 주거지로 내몰린 청년들의 이야기를 강민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년 전 사정이 생겨 급하게 이사를 해야 했던 24살 박도형 씨. 값이 싼 반지하라 우선 계약했는데 황당하게도 박 씨의 집은 서류상 집이 아닌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이 지하부터 옥상까지 불법 증축을 해놓고 취득세를 내기 싫어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임대를 준 겁니다. 지자체에서 원성복구 명령을 할 경우에 임차인들은 그대로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러진 않을까 많이 불안합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 봐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 사는 변현준 씨는 지난해 11월 이 집에 입주한 후 누수 문제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마룻바닥에 물이 샌다고 집주인에게 여러 차례 알렸지만 오히려 그만 연락하라는 적반하장식 대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집주인께서는 해결해 주시지도 않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방을 빼겠다 말씀드렸는데 잘 내보내 주시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고 좀 두렵고 불안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매물 기근까지 겹치니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청년들입니다. 소득은 마땅치 않은데 전월세와 보증금이 오르니 청년들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무언가 수상하거나 아니면 조건이 열악한 집으로 내몰려야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통계로도 뚜렷이 잡힙니다. 반지 하나 비닐하우스 등 취약지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 수는 최근 5년 사이 11,000여 가구가 늘었고 서울에서도 15%가량 증가했습니다. 청년들은 일단 주거비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계약도 굉장히 급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꼼꼼히 설명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채로 들어가서.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나이와 직업 특성에 맞는 양질의 주택 공급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청년층이 어떤 주거 환경을 원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가 미진한 채로 공급 정책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정부가 20, 30대 청년들의 수요 특성을 자세히 파악해 주택 선호도를 세분화한 뒤에 충분한 양을 공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정부가 5%를 돌파한 물가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최근 발표한 민생 대책의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경제관계처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없애는 정부 지원이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여름철 가격 변동성이 큰 농축산물도 채소류를 중심으로 수급 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기업의 혁신을 저해야 하는 과세제도는 과감히 정비돼야 한다면서 법인세 개편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다시 내리는 등의 법인세 개편과 함께 자녀 한 명에 5천만 원인 무상증여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의 조세정책 방향을 담은 중장기 계획을 확정한 뒤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전국 광역지자체장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장에서도 여권 후보가 대거 당선돼서 이전과는 정치 지형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이런 만큼 앞으로 각 시군의 정책 방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장 당선자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자가 22명,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29대 2로 압승했던 것과는 딴판입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세 곳의 특례시 역시 수원시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고 용인과 고양시는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특례시는 재정특례와 행정특례가 있는데요. 재정특례, 행정특례를 원래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고요. 또 성숙된 자치와 분권을 이루겠습니다. 문제를 밀어넣고 방치하는 그런 안이한 소국 행정은 하지 않겠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를 하나둘씩 매듭짓고 해결하는 그런 적극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시를 비롯해 안산과 파주, 안성 등지에서 당락을 결정지은 표차는 불과 1% 미만. 힘겨운 승부가 속출한 만큼 이색적인 당선자도 적지 않습니다. 오산시 국민의힘 후보자는 그동안 2차례 낙선 후 3수 끝에 드디어 시장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외길로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한 길을 갔다 고생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오산시 발전을 위해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는 그런 뜻이 여망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9급 공무원 출신의 민주당 측 화성시장 당선자는 지역 사정의 훤한 장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무하면서 화성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빠른 시일 내에 화성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당선자의 일성은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경기도 기초지자체장의 다수를 차지하고 기초지방의회 의원도 대부분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로 재편돼 앞으로 각 시군의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헌재가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에서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가 30일 국회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 효력을 중지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가진 법률안 심의 표결권 등은 본회의뿐만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보장돼야 하는데 출석 정지가 유지되면 김 의원이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당시 법사위원장직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징계안을 제출했고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가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 절차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등을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조정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김 여사는 서울의 소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려 하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일부 사생활 부분만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결정하면서 통화 내용은 MBC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고 이후 김 여사는 불법 녹음과 법원의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등이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18년 출범해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조사를 벌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다음 주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면서 사실상 활동이 종료됩니다. 진상규명 과정에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뚜렷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12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며 본격 활동을 시작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해가며 3년 6개월 동안 진상조사에 주력한 결과 나름의 성과도 거뒀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CCTV 데이터를 복원해 사고 당시 모습을 일부 확인했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제조 판매 기업들의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계도 뚜렷했습니다. 세월호 CCTV 조작 의혹과 고 임경빈 군 구조지연 의혹 등을 제기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두고는 과적이나 평형소 부족 등에 따른 내인설과 잠수함 충돌에 의한 외력설 등을 두고 지금까지 논쟁 중입니다. 잠수함이면 되게 중요한 엄중한 참사고 잠수함이 아니면 엄중한 참사가 아닌가? 오히려 난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어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선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도 피해자들이 민간기구인 조정위원회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특별법 개정으로 진상규명조사 권한마저 없어져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활동은 이미 2년 전 종료된 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줬었더라면 사참위한테 조금 걸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못 해줬기 때문에 뭐 사참위가 없다 한들. 사참위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등 강제 수사 권한도 있었지만 3년 넘는 활동 기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권한의 한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권, 기소권 몰랐을 때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과연 이게 제대로 쓰여질까? 사참위는 오는 7일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채택한 뒤 조사위원 임기 만료 하루 전인 9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조사 활동 종료 이후에는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에 집중하게 돼 더 이상의 진상규명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총기 참사와 관련해서 총기 소유를 규제하자고 역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학교와 일상이 대학살 현장으로 변해가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이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역으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형 총기 참사를 일일이 열거하며 총기 소유 규제를 역설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24일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참사 이후 20건의 총격으로 4명이 더 숨졌다며 미국이 킬링필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are too many other schools, too many other everyday places that have become killing fields, battlefields here in America.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총기 구매가 가능한 연령을 18살에서 21살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자동 소총 등 공격형 무기와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범죄 전력자의 총기 접근 등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미 공화당을 비양심적이라고 비판하며 유권자들이 심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I know how hard it is, but I'll never give up. And if Congress fails, I believe this time a majority of the American people won't give up either. 이런 가운데 미 하원 법사위는 총기 구매 가능 연령을 21살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사위 공화당 의원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서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려면 난관이 예상됩니다. And let me be clear, you are not going to bully your way into stripping Americans of fundamental rights. 특히 입법 과정에서 한 해 수천억 원의 로비 자금을 뿌리는 전미 총기협회의 집요한 반대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직후 미 중서부 아이오와주의 교회 주차장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즉위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화려하게 막이 올랐습니다. 버킹엄 궁 주변 인파로 가득 찼고요. 96세 여왕도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여왕에 대한 인기는 여전하지만 영국 왕실의 지지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즉위 70주년을 기념하는 전투기의 고개 비행이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나흘간의 축제를 알리는 대포가 발사되고 근위병들이 버킹엄 궁을 향해 행진을 이어갑니다. 런던 트래펄가 광장에서 버킹엄 궁으로 이어지는 1km 도로 주변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버킹엄 궁 발코니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가족들과 등장하자 시민들은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Everyone's really happy. It's just an amazing experience. I think it's amazing to have the opportunity again to be in the middle of many people and everything's so peaceful. 비교적 건강한 모습의 여왕은 올해 96살로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래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여왕의 인기는 여전하지만 가족들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왕실 지지도는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찰스 왕세자는 다이애나비 사건으로 여론이 갈리고 있고 차남 앤드루 왕자는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영국인들이 여왕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물가 폭등은 영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서민 고통이 늘어나면 왕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100년 뒤 왕실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이 41%로 긍정적인 답 39%를 앞섰는데 특히 젊은 층의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YTN 김선우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현지 시각 2일 미국 국무부에서 취임 선서를 해서 조만간 부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오늘 트위터에 골드버그 대사의 취임 선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버그 대사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 간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 국민들과 문화를 어서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일 주 콜롬비아 임시 미국 대사들이 임명 소식을 전하면서 골드버그 대사가 올여름에 주한 대사로서 임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현충일까지 사흘간의 연휴가 이어집니다. 이번 연휴 내내 구름이 잔뜩 끼는 가운데 모레부터는 더위도 주춤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내일은 서울과 대전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서울 낮 기온이 27도, 대전 23도까지 낮아지겠고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예년 기온을 4도에서 6도가량 밑돌며 선선하겠습니다. 비 예보도 있습니다. 모레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현충일에는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8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와 동해안에 최고 60mm, 다른 지역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 18도, 광주 18도, 부산도 18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고 동해안은 예년보다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31도, 대전 31도, 광주 30도, 강릉 24도, 포항 23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이 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날씨까지. 오늘도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 여진부터 또 고삐 풀린 물가까지 빼곡하게 전해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함께하는 뉴스나이트는 오늘까지고요. 6월 7일 화요일부터 YTN 편성 개편으로 김정아, 정진영 앵커가 진행합니다. 네, 6월 3일 금요일 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